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자, 학생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전반적으로 총평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예상한 대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수월하게 나왔는데, 문제가 전반적으로 신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변형의 이런 응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신유형의 문제도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 의한 변형,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수능은 이거보다는 그래도 신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지구학이 항상 어떻게 패턴이 이어진다고요? 6평 10개, 9평 10개, 수능장에서는 다 모였냐? 딱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유형이 지금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으니까 6월 모의사를 잘 본 학생들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알았지? 내가 재수행이나 N수행 같은 경우는 내가 별로 이렇게 잔소리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겪어보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도 자꾸 잔소리도 들리고 나 6평 이 정도 봤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큰 코, 아니 작은 코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우리 공부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좀 다 잘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지? 이런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수능까지 가져갈 것인지, 우리가 지구학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6평 이후부터 수능 때까지 학습 방법, 학습 가이드라인은 내가 차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커리에서 어떤 커리를 따라가면 좋은지, 내가 지금 공부가 이 정도까지 돼 있는데 어떤 커리를 따라가서 수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가이드 영상을 따로 촬영할 테니까 그때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지금 일단은 6월 평가 모의사가 현재 등급 컷이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1등급 컷이 한 45점 전후로 해서 지금 되어 있긴 하거든요. 모르죠. 이거는 까봐야 아는 거니까 한 그 정도의 어떤 1등급 컷이었다 라는 정도로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수월했고, 그래도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소 까다로운 문제도 있긴 했다 라는 정도로 총평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1번부터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늘상 많이 나오는 주제,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 보통 1번 문제로 많이 포진이 되는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초대륙 판계어가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수륙분포가 되었다. 초대륙 판계야, 요거 나오는 순간 백예너의 대륙이동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을 거예요. 대륙이동설. 됐지?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해령을 축으로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해양지각이 확장된다. 해양지각이 확장된다. 이미 여기 다 힌트가 있네요. 해저 확장설이 되겠지. 됐지? 누가 먼저 나왔어? 백예너의 대륙이동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 다음이 해저 확장설, 그지? 그 다음에 판구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학생 A, B, C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자, 기억은 해양저 확장설에 해당해. 기억은 대륙이동설입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B. 기억을 제시한 백인어는 대륙을 움직이는 힘을 멘틀대로 설명했어 라고 돼 있는데, 멘틀대로 설명하지 못했죠. 멘틀대로서는 그 다음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백인어의 대륙이동설은 대륙을 이동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정답은 학생 C만 맞겠네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은 니은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해저 확장설의 증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저 확장설의 증거를 잠깐 얘기하자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자, 그 다음에 고지작이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인 구조로 갖는다. 이런 것 등등등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허블의 은하 분류 방법,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형태상의 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가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보니까 무슨 은하? 타원은하입니다. 타원은하. 타원은하는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2라고 표현하고요.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세븐 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더 타원이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걸 뭐라고 한다?
편평도라고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규칙 은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기호만 쓸게요. IRR 요런 기호도 이제 우리 암기해 둬야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가 나선 은하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막대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 나선 은하에 들어갈 거고 기호로 쓸 때는 S형, 그지? S 스몰 a, S 스몰 b, S 스몰 c로 되면서 스몰 a, b, c 쪽으로 갈수록 스몰 a, b, c 쪽으로 갈수록 은하 핵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핵의 크기가 작은 경향을 띠고요. 그 다음에 나선팔이 엉성하게 감겨 있다. 그지? 이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성하다는 얘기는 느슨하게 감겨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라지 B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들어갈게요. 가는 타월 은하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선지. 자,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가하고 나를 보게 되면은 타원은 주로 붉은색의 늙은 별.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푸른색의 젊은 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라고 해야 돼. 틀린 선지. 디귿 선지. 가는 다로 지나간다. 이것도 내가 수업 때 여러 번 얘기했었죠. 우리가 은하에서 허블의 은하 분류 방법은 단순히 형태상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은하가 진화해서 다른 은하가 된다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선지라고 내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솔텍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뭐 쉬운 문제였죠? 심층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지금 침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침강이 나타나서 무슨 해수가 만들어져? 심층해수, 우리가 수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때 이 기역 지점에서 침강이 나타날 때 침강이 나타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수의 수온이 낮고 그 다음에 해수가 결빙이 되다 보면 염분이 높아지죠. 그래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아짐에 따라서 밀도가 증가한 해수가, 표층 해수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우리가 심층 해수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심층 해수가 이렇게 심해가 확산이 되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표층 해수가 이쪽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층 해수의 순환은 표층 해수의 순환하고 연관이 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서로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 A가 바로 표층 해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표층 해수, 표층 해류라고 쌤이 쓸 거고, 얘가 바로 심층 해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요거 가지고 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에 의해 에너지가 수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에 의해서 에너지가 수송되는 거 맞습니다. 표층 해류는 바로 저위도의 담요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역해역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자, 맞습니다. 여기서 침강되는 가라앉는 이 해수는 기본적으로 수온이 낮기 때문에 뭐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얘가 침강이 돼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해 가면서 중위도나 저위도 쪽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자,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우리가 해수면 위에서부터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용존 산소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산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깊은 곳으로 갈수록 산소가 조금씩 증가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심층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산소가 공급된다라고 쌤이 수업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선지. 자, 디귿 선지. 평균 이동 속력은 A가 B보다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표층 해류가 당연히 심층 해수보다 어때야 돼? 이동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느리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됐지? 항상 기억해 두세요. 심층 해수는 한 바퀴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 표층 해류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거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평가원에서 기본적으로 4번 문제에 탐구활동 문제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나오지 않는 시험도 있긴 하지만 요즘 평가원이 4번에서 주로 탐구활동으로 많이 나오고, 이 탐구활동 주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요즘에 퇴적구조. 요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제 퇴적 구조는 아니고 퇴적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요 내용은 바로 이제 여기다가 지금 봤을 때 지금 여기 자갈몰의 점토를 각각 준비해서 투명 원통에 넣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지? 빈 공간이 존재하고, 그 빈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공극. 그치? 그래서 우리가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되냐면 속성 작용이 일어나야 되고요. 자, 한번 써볼까요? 속성 작용. 이 속성 작용은 다시 우리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자, 하나가 무슨 작용? 압축 작용. 이 압축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다져짐 작용.
그지? 다져짐 작용이 나타나고 또 하나가 교결 작용이 나타나고 이 다져짐 작용과 교결 작용을 합쳐서 우리는 속성 작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실험 과정은 지금 다져짐 작용을 얘기하는 건지 교결 작용을 얘기하는 건지를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게 되면 내용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컵에 석회질 물질과 물을 부어 석회질 반죽을 만들고 이 석회질 반죽을 우리가 과원통에 부어서 퇴적물이 쌓인 높이까지 채운 후 건조시켜서 굳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석회질 반죽을 지금 여기다 넣어가지고 공극이 줄어드는 것, 공극을 채워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석회질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이 석회질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바로 교결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교결 물질에 의해서 공극을 채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교결 작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실험이 다져짐 작용에 해당되는 실험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서 위에서 누르는 압축 작용이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 어쨌든 이 내용은 교결 작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교결 물질에는 우리가 철질도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석회질도 있고 알았지? 혹은 규질도 있고 이런 등등등이 바로 교결 물질로 이용이 된다라고 사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요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억선지부터 들어갈게요. 교결 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맞습니다. 니은은 퇴적물 입자들을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물질에 해당한다. 요걸 뭐라고 한다고? 교결 물질에 해당이 된다고. 맞는 거. 디귿. 단위 부피당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는 디귿이 리을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자, 디귿하고 리을 보게 되면 얘는 교결 물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고 얘는 교결 물질이 채워진 상태니까 당연히 리을이 당연히 공극이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는 디귿이 리을보다 크다. 이것은 맞는 선지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리을이 채워진 거니까 단위 부피당 공극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작아야 됩니다. 됐지? 이렇게 본다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이 그래프 중에서 하나가 증발량, 나머지 하나가 강수량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건 뻔하네, 그지? 우리가 항상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요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해수의 염분이 어떻게 나타나? 높게 나타난다. 정확히는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고압대에 해당되는 지점은 저압대에 해당되는 지점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클 수밖에 없고 요것 때문에 표층 해수의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기 대순환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극고압대가 있고 여기는 60도니까 고위도 저압대. 여기를 다른 말로 한대 전선대.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위도 고압대. 그 다음에 여기는 저위도 저압대, 적도 저압대. 자, 이런 식으로 얘도 다시 30도니까 고압대가 되고요. 얘는 다시 저압대가 되겠네.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럼 적도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적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 저압되기 때문에 뭐가 많아?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큰 값을 갖게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더 높게 나와 있는 위로 올라가 있는 이 실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강수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점선이 뭐가 된다? 증발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죠. 30도 근처를 보게 되면 30도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값이 커서 염분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점선인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크게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해수의 표층 염분은 저위도보다 중위도가 염분이 표층 염분이 더 높다라는 거. 왜 그렇다고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크기 때문인 거야. 우리가 염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되는 거고 무조건 표층 수온이 높다고 해서 염분이 높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쌤이 얘기했어요. 그치? 항상 증발량 빼기 강수량. 우리가 수익과 지출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자, 기억부터 볼게요. 표층 해수의 평균 염분은 A역이 B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역이 B역보다 낮아야 되겠죠. 틀린 선지고요. 자, 니은 A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압되니까 무슨 기류? 상승 기류. 고압대는 하강 기류. 그래서 A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헤들리 순환은 일반적으로 적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의 순환이 헤들리 순환이었고 적도 0도 부근에서는 상승 기류. 그 다음에 얘가 상공을 따라서 가다가 30도 근처에서 다시 하강 기류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선지, 캘리포니아 해류는 B해역에서 나타난다. 자, 이런 문제 우리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 일단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일단은 북방부에서 흐르는 해류야, 남방부에서 흐르는 해류야. 북방부에서 흐르는 해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B해역이라고 했는데 B해역은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S라고 돼 있잖아. 이것도 사실은 기출 변형이란 말이에요. 기출 문제에서 이러한 유형 많이 출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B해역은 남반구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해류하고는 연관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가 화산활동과 기후변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기후변화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어? 자연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인위적 요인이라는 게 있잖아.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이 화산활동은 자연적 요인에 들어가죠. 자연적 요인. 자연적 요인이면서 여기서 다시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이 있고 내적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 요인 중에서 화산활동은 지구 내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요거는 알고 있을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개념 테크트 시간 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디귿선지 때문에 실수해 갖고 틀린 학생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점수를 하나하나 계속 갉아먹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거 실수해서 틀리고 그 다음에 문장 잘못 읽어서 틀리고 뒤에는 킬러니까 어려서 틀리고 그럼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거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지? 일단 볼게요.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A시가 B시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자, 잘 눈 크게 뜨고 보면 되겠죠. 여기보다 여기가 지금 더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시가 B시보다 크다. 요 틀린 선지. 그 다음 화산활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맞는 선지. 디귿선지 볼게요.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 분출물은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화산활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은 기왕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크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산재에 의한 측면이 있고요. 화산재.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산가스의 측면이 있어. 그랬을 때 이 화산재 같은 녀석은 바로 얘가 분출하게 되면은 대기에 화산재가 많아지게 되고 요거 때문에 태양빛을 뭐해? 차단시키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반사율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효과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돼?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되고. 그치? 물론 우리가 화산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온실기체가 있긴 해. 온실기체. 근데 쌤이 수업 때 말씀드렸겠지만 화산가스에 의한 측면보다 화산재에 의한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의 기온이 감소한다라고 쌤이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여기서 단기적은 얘들아 하루 이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보통 한 1년 정도 됐을 때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화산재 역할로.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었죠. 물론 우리가 모든 화산 활동이 딱 1년이 된 시점에 가장 최저의 기온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화산재 역할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디귿선지에서 여러분들 봐봐. 성층권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멘트가 나왔었어. 그래서 우리가 화산활동이 일어났을 때 이 화산재가 날리게 되면 이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 성층권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권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을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이 문장의 뉘앙스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바로 화산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료상에서 해석을 할 때도요. 자, 여기 봐봐. 아궁화산. 이름이 재밌네요. 자, 아궁화산. 요때 폭발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가 최저 온도로 갖게 되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케일이 봤을 때 여기가 1960, 여기가 1980이니까 한 요 정도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란 말이야. 한 1년, 2년, 막 요 정도. 알았지? 뭐 1년에서 한 3년 사이, 뭐 요 정도에 해당되는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온도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고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화산활동이 딱 나타났으니까 여기서 요 정도에서 기온이 떨어졌고 여기서 화산활동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기온이 떨어지는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따라서 디귿은 바로 화산재 역할에 의해서 반사율이 커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된단 말이지. 근데 학생들이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 화산활동이 일어났잖아. 그 여기서는 감소했지만 여기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화산활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감소했지만 또 올라가고 있고 화산활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감소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자 과거부터 현재로 쭉 오면서 특히 이렇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가 돼버리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가 사용이 되면서 이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의 온실기체 CO2 함량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증가하는 요 모습은 원래 경향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요 모습은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각각의 화산활동이 일어난 이벤트적인 사건이 있을 때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는 화산재 역할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화산재 역할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 B, C. 마그마 생성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네요. 자, 이 주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죠. 같이 한번 써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A를 딱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해령 열곡대가 있는 지점이네. 그지? 그럼 여기 열곡대는요. 압력이 뭐해서? 감소해서. 그지? 압력이 감소해서 무슨 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어 분출되는 곳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섭입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섭입대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섭입하는 해양판에서 함수 광물이 있고 이 함수 광물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 물이 멘틀의 영향권 쪽으로 공급이 되면서 여기서 뭐가? 용융점. 그지? 용융점이,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암석의 용점이 낮아지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륙 지각에 하부를 녹이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섞여가지고 주로 분출하는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여기서 대륙 지각에 하부를 녹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하부를 녹인 다음에 섞여서 올라가고 있는 이 비는 바로 안산암질 마그마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요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자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A가 B보다 낮냐 높냐를 물어봤는데 자 A하고 B를 보게 되면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이 52% 이하입니다. 이런 숫자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 요걸 얘기하는 거지 안산암질만. 그지? 안산암질은 52%보다는 많고 63%보다는 적다. 요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지. 자, 됐지? 그래서 A가 B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니은 선지. 자, A에서 주로 생성되는 암석은 유문암이다 라고 했는데 A에서는 지금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두운 색 암석인 현무암이 되거나 아니면 지하에서 천천히 씻게 되면 뭐도 될 수 있어? 반려암도 될 수 있지. 이것도 우리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어쨌거나 얘는 유문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았지? 유문암은 이쪽 여기서 대륙 지각의 하부를 녹였을 때 유문암질 마그마가 나오기 때문에 걔가 유문암을 만들 수는 있겠지. 어쨌든 여기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물의 공급은 암석의 용융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한 내용이니까 맞는 선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TS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생각하는 거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갈수록 염분이 증가하고 수온은 감소하기 때문에 자, 해수의 밀도가 커진다. 됐지? 항상 TS도에서는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고요. 자, 왼쪽 대각선 위로 갈수록 밀도가 작은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자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A하고 B는 서로 다른 두 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0m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해수면에서의 어떤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거잖아. 자, 여기도 0m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해수면 근처에서의 수온과 염분이 되는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는 뭐 하나는 여름철, 하나는 겨울철 이런 멘트는 없지만 아마도 얘가 여름철이라고 한다면 요 시기는 겨울철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왜? 해수면에서의 수온이 자, 요때 A 시기 때가 더 높기 때문인 거야. 알았지? 어쨌든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선지. A 시기에 깊이가 증가할수록 해수의 밀도는 증가한다. 자, A 시기면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점점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가는 거고 해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예외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해수면에서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밀도가 큰 해수, 물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쌤이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대체로 이런 경향을 띠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 산소 기체의 용해도는 A씨가 B씨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산소 기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는 수온이 어떨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온만 기체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염분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크고 그지? 그 다음에 압력이 클수록 기체 용해도가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수온만을 고려할 때라고 이미 제어를 했기 때문에 자, 수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됐지? 좋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용존산소량, 우리가 기체 용해도 중에서 주로 용존산소량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수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니까. 자, 일단 어쨌든 표층에서 산소 기체 용해도는 A씨가 B씨보다 크냐 작냐고 했는데 표층이면 0m를 보면 되겠지. A일 때보다 B일 때가 표층 수온이 더 낮으니까 A보다 B일 때가 더 용존산소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A씨가 B씨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 B씨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혼합층의 두께를 물어봤는데 자,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고요.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A시기 같은 경우는 0m 해수면에서부터 이미 깊이 들어갈 때 자, 이미 수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혼합층이 발달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0m에서부터 한 100m 지점 여기까지 이렇게 수온이 비슷한 구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혼합층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따라서 혼합층은 누가 더 잘 나타나고 있어? B시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잘. 그래서 B시기가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다. 그래서 A시기가 B시기보다 두껍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풀릉 구조론과 관계된 문제인데 역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A와 B는 각각 뜨거운 풀릉과 차가운 풀릉 중 하나라고 했는데 뭐 여기 그림에서 다 알려주고 있네요. 얘는 지금 화살표가 내려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차가운 풀릉. 얘는 화살표가 올라가고 있잖아. 뭐야? 상승하는 뜨거운 풀릉. 풀름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자료에서 봤을 때 차가운 풀름은 주로 이제 섭입대가 만들어지면서 섭입대에서 차가운 물질이 체류되다가 밀도가 커진 이 물질이 밑으로 가라앉는 게 바로 차가운 풀름이었잖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섭입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차가운 물질이 체류가 되다가 밑으로 하강하게 되는 거지. 여기도 어느 정도 섭입대가 들어가면서 차가운 물질이 체류되다가 밑으로 가라앉는 차가운 풀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가운 풀름이 주로 많이 하강한 곳이 어디였지? 아시아 쪽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뜨거운 풀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화산 활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뜨거운 풀름이 상승하게 되면 뭐를 만들어? 열점을 만들고요. 이 열점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선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A는 뜨거운 풀름이다. 자, A는 차가운 풀름이네요. 틀렸어요. 니은 B에 의해 여러 개의 화산이 형성될 수 있다? 뭐 당연히 맞겠죠. 디귿선지 B는 내액과 외액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뭐 이런 낚시 문제는 우리가 누차 여러 번 연습했던 거고 시험에도 여러 번 많이 나왔었던 거지. 우리가 차가운 풀름이 하강하는 곳 혹은 뜨거운 풀름이 상승하는 여기는 바로 어디와 어디의 경계에 해당이 됩니까?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멘틀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외핵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내핵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요. B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뜨거운 풀름이 상승하는 곳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가 아니라 외핵과 멘틀의 경계.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고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런 거에 걸려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온대저기압 문제가 될 텐데 자, 3점짜리 문제지만 이 온대저기압 문제는 뭐 그렇게 수월하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차분하게 풀면 되는 문제였는데 일단 우리가 발문을 보게 되면 발문을 꼼꼼히 읽어야 돼. 요 자료는 바로 T1 시기에 해당되는 일기도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 지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치? 자, 얘가 온대저기압 중심이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얘가 뭐 이렇게 갈지, 약간 이렇게 갈지, 약간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대저기압 중심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러한 경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항상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관측소의 상대적 위치가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고 보고서 문제를 풀어도 좋다라고 쌤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됐지? 자, 그랬을 때 T1에서 보게 되면 남서풍이 부는 곳은 당연합니다. 여기 지금 얘는 한랭전선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남서풍의 바람이 불 거고요. 그 다음 T1에서 T2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이 T2라고 하는 것은 전선 통과 후 3시간 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통과되는 전선은 무슨 전선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한랭전선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이에 한랭전선이 통과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힌트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T1보다 T2에서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역시 한랭전선이 통과됐구나. 그 다음에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역시 한랭전선이 통과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한랭전선이 통과되게 되면은 자, 무슨 풍의 계열로 바뀐다? 북서풍의 계열의 바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대략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요거 가지고 선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억! T1일 때 A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나냐라고 했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은 딱 봤을 때 얘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위로 상공을 올라가도 전선면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복습을 살짝 하는 느낌으로 쌤이 요 온대저기압의 상황을 단면도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내가 수업 때 많이 말씀드렸었죠. 여기 무슨 공기? 찬 공기. 그 다음 여기는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다시 여기는 무슨 공기? 찬 공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 그럼 지금 A 지점은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A 지점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상공으로 올라가더라도 연직상공으로 올라가더라도 전선면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게 되는 거잖아. 여기나 한랭선 뒤쪽이나 혹은 온난전선 앞쪽에 있을 때가 상공으로 올라갔을 때 전선면을 만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T1일 때 A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이것은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니은 선지.
T1에서 T2 사이에 A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관측된다. 당연히 한랭전선이 통과됐으므로 저군형 구름 정단원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맞는 선지. 디귿선지 T1에서 T2 동안 A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무슨 풍?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어 간다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하고 수업을 잘 정리를 한 학생들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온대 저기압 중심의 남쪽에 위치한 관측소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요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어쨌거나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맞는 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11번 문제는 아마 오답률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알겠지? 어제 시험을 끝나고 온 학생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번호를 아는 친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몇 번 답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한 경우가 있거든. 보통 그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는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유추가 가능해. 내가 오답률을 뭐 검색해 본 건 아니지만, 알았지? 그래서 10번까지는 아마 애들이 수월하게 풀었을 텐데 11번 특히 디귿선지 그냥 덤벙대다가 이제 틀린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선지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런 거 갑자기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틀린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내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자 지층의 생성수소를 쌤이 한번 정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지층을 쌤이 A라고 잡고 여기 위에 있는 애를 B라고 잡고 여기 있는 애를 C라고 잡고 얘를 D라고 잡아볼게. 그럼 쌤이 지금 A와 D가 쌓이는 그 사이 구간에서의 어떤 생성순서를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A하고 B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A 다음에 B가 쌓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평가 문제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퇴적 구조 중에서 건열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지? 그럼 이 퇴적 구조 건열이 지금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요 그림만 봤을 때 적어도 여기 부분은 역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해 준 거란 말이야.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지. 정상적인. 건열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어 있어. 그렇다면 A가 더 밑에 있으니까 지층 누중의 법칙이 성립이 되면서 A 다음에 B가 쌓였고 B 다음에 C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요 부분만 보는 거야. 요 부분 입장에서 얘네들이 역전이 안 됐으면 얘네들도 역전이 안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순서를 정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A가 쌓였고 그 다음에 B가 쌓였고 그 다음에 C가 쌓인 거야. 이거 됐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딱 보니까, 여기 부정합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 파악 못한 학생은 없을 것 같고, 여기 위에 요게 기저여감이라는 것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됐지? 자, 근데 요 부정합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지층이 휘어져 있잖아. 지금 무슨 구조가 있어? 습곡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습곡이 먼저 나타났고, 습곡이 나타난 다음에 부정합이 형성이 됐어. 그 다음에 부정합이 형성된 다음에 새로운 지층인 지금 저 그림에서 쌤이 표시한 D가 쌓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D가 쌓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지질학적 사건이 있었는데 F''에 의한 단층이 나타났어. 얘가 지금 가장 마지막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알겠지? 지금 이 단층선은 부정한 면을 지금 영향을 줬고 그 위에 쌓인 D 지층까지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단층선이 가장 나중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단층선에서 임의의 지점을 잡았을 때 위로 올렸을 때 지표 쪽으로 올렸을 때 만나는 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상반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상반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그냥 부정한 면만 보더라도 이쪽 상반이 있는 애가 하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상반이 하반보다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단층에 들어간다? 역단층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상반이 하반보다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으면 정단층. 이때는 장력이 작용한 거고요. 상반이 하반보다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역단층이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역단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역단층은 양쪽에서 미는 힘 뭐가 작용한 거야? 횡암력이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내가 지층 순서를 써준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선지 들어가 볼게요. 기억! 단층 F'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얘는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틀렸고요. 니은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한 면이 형성되었다? 자, 습곡이 지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단층이 여기 있으니까 요 사이에 부정한 면이 형성된 거 맞지요? 자, 그래서 맞는 선지. 자, 디귿 봐봐. 이 디귿선지에서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존재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빨리 풀려다 보니까 X에서 Y쪽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림상에서 자연스럽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증감을 따진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빨리 푸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가 잘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뒤에 킬러급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서 오래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건 맞아. 근데 빨리만 푼다고 능사가 아니잖아. 빨리 풀었는데 덤벙대서 그냥 조건 제대로 안 보고서 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쌤, 그럼 두 가지가 다 되면 너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들아 정확하게 푸는 먼저 연습부터 하고 시간을 차츰차츰 모의고사를 많이 보면서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맞아. 처음부터 빨리 풀려고만 하지 말고 알았지? 정확하게 풀고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연습을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많이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X에서 Y 쪽이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면서 증감을 따져야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각 지층 경계를 통과할 때라고 돼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층의 경계를 통과할 때라는 요 워딩을 못 봐가지고 여기서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연속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따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각 지층 경계를 통과할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즉 X에서 Y로 가면서 네 지점에서의 포인트에서의 증감을 따지란 얘기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따져보자. 어떻게 따지면 되겠어? 자, 여기는 지점이 여기가 지금 B 지층이잖아. B 지층 위에 누가 있어? A 지층 있잖아. 그럼 B 위에 A가 있다는 얘기는 A가 나이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자, 여기를 통과하면서 뭐가 돼? 나이가 증가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A 다음에 다시 B가 나왔잖아. 그럼 A 다음에 B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는 감소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다시 B 다음에 C니까 당연히 감소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단층선이 있는데 단층선을 통과하면서 여기 누구야? 아, 요 녀석은 지금 B거네. B하고 똑같은 애잖아. 그지? 그림 봤을 때. 근데 B가 왜 여기 와 있어? 역단층에 의해서 원래 이쪽에 붙어 있었던 애가 밀려 올라가서 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원래는 아마도 예측을 하건데 습곡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를 내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었던 게 원래 맞는 거란 말이야. 역단층이 나타나기 전에. 알았지? 근데 역단층에 의해서 얘가 밀려 올라가서 이쪽에 위치하게 된 거니까 B는 C보다 나이가 어때? 더 많은 애잖아. 그러니까 B가 더 많다는 얘기는 요 지점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 연령이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된다. 됐지? 이렇게 차분하게 풀어줘야 돼. 그래서 자, 순서를 하자면 X에서 Y를 따라가면서 각각의 경계를 지나면서 증가, 감소, 감소, 증가가 되는 거야. 알았지? 다시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증가, 감소, 감소, 증가니까 맞는 선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지점을 표시해서 건열이 역전이 되지 않은 퇴적 구조가 주어지면서 A와 B 중에서 A가 먼저 쌓인 거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여기는 지금 역전이 되지 않았지만 습곡 구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된 게 아마 횡화 습곡에 가까운 거거든. 그래서 내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층의 역전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횡와 습곡에 의해서 역전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정상적인 지층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여기도 정상적인 지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상적인 지층에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정상, 여기 부분은 정상. 그리고 여기 사이 구간은 뭐가 되는 거야? 역전이 나타난 부분이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구간을 지나면서 여기보다 요 위에 있는 애가 더 나이가 많은 지층이 존재하게 된 상황이 된 거지. 여기를 따라서 갔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지층의 역전이 나타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주결성 가와 나라고 돼 있어. 자, 딱 보니까 얘는 핵, 복사층, 대류층. 얘는 핵이 무슨 핵? 대류핵. 그 다음에 복사층이 있고 이쪽 바깥에는 대류층이 없는 거. 그럼 얘가 태양 질량의 약 1.5배보다 질량이 큰 주결성의 내부 구조. 얘는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작은 주결성의 내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구분하는 방법은 약 태양 질량의 1.5배. 물론 우리가 교과서나 교재에 따라서는 요것을 약 2배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요거보다 얘는 작은 애고 얘는 요거보다 큰 애다.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 온도로 따졌을 때는 중심 온도가 약 1800만 켈빈 요걸 기준으로 해서 따지고 그지? 중심 온도 1800만 켈빈으로 따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보다 중심 온도가 낮은 가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pp가 CNO보다 우세하고요. 요거보다 중심 온도가 더 높은 나 같은 경우는 pp보다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 의해서 태양 질량의 1배, 1배, 1배와 5배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태양 질량 정도에 갖는 애고
그지? 얘는 태양 질량의 몇 배? 5배의 질량을 갖는 애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 자, 이거 가지고 기억선이 들어갈게요.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당연히 맞는 선지. 니은 선지. 나의 핵에서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분의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1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뭐 이거 어렵지 않죠. 나는 태양 질량의 5배의 질량을 갖고 있는 주기혈성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무슨 반응이 더 우세해?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잖아.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더 생성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1보다 어때야 돼? 작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나가 아니라 가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더 우세해야 돼? PP 반응이 CNO 순환반응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쨌든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 자, 디귿. 주기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핵에서 헬륨 연소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절대 등급의 변화폭. 이 디귿 선지 어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번 6평은 기출 변형의 느낌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 그치? 기존의 기출 문제를 열심히 잘 풀었던 학생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 없었단 말이야. 이 디귿 선지도 과거 수능 기출에 나왔던 것을 다시 응용한 거란 말이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해도 좋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내가 HR도를 살짝 그려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쪽이 자, 표면 온도, 이쪽을 자, 광도 혹은 절대 등급이라고 놔볼게요. 됐지? 그럼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나로 떨어지는 여기를 우리는 주기열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주기열 라인. 자, 태양은요. 절대 등급이 약 4.8 등급이니까 쌤이 그냥 대략적으로 절대 등급을 5등급 정도로 잡을게요. 대략적으로. 알았지? 자, 그리고 자, 표면온도는 우리가 태양 정도의 질량 갖는 별은 G2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대략적으로. 됐지? 여기쯤에 찍히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가는 태양 정도의 질량 갖는 별이란 말이야. 태양과 질량이 똑같은 애. 됐지?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됐냐면은 주기열 단계가 끝난 직후라고 했어. 그때부터 언제까지? 핵에서 헬륨 연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럼 핵에서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이 이제 거성이 될 때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요렇게 가는 요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 이 디귿 선지는 준거성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기열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때 우리가 내가 그림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성 쪽으로 간다 그랬지. 그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태양 질량의 5배 정도의 질량을 갖는 주기열성이다 보니까 얘보다 더 어느 쪽? 이쪽에 찍혀야 된단 말이야. 그치? 뭐 정확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여기쯤 찍히는 이러한 주기열성 같은 경우를 얘가 이제 만약에 태양 질량의 5배라고 한다면 얘를 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자 주기열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갈 때 조금 더 수평적인 방향으로 많이 간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자 얘가 조금 더 절대 등급의 변화폭이 얘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질량이 좀 큰 주기열성이 주기열성에서 거성으로 갈 때 절대 등급의 변화폭이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 절대 등급의 변화폭은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선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3번 문제도 선지 자체가 기출 변형의 느낌이 많이 나는 문제의 선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 6평은 기출 문제를 제대로 푼 학생들이 많이 잘 볼 수 있었을 만한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이제 한 2등급 정도, 요 정도까지는 기출 문제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거기 이상을 가고 1등급을 찍고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거나 혹은 킬러 문제까지 맞춰서 만점에 가까이 이런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신용의 문제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알았지? 기본적으로는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이 태풍 문제가 될 텐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24시간 동안 관측한 표층 수온과 기상 요소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선생님 수업 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기압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여기 어딘가쯤이 태풍 중심과 관측소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의 어느 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딱 보니까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 풍향이 나와 있잖아. 풍향이 지금 요렇게 풍향을 표시하면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난서풍 배열의 바람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럼 남동, 남풍, 남서로 바뀌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딱 보자마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풍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는 태풍 진행 경로의 어느 쪽? 오른쪽에, 그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고 무슨 반원? 위험 반원에 위치한다, 관측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기출 변형 느낌이 많이 풍긴다라고 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수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살짝 다시 올라가고 있지.
그지? 그럼 수온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기출에 많이 나왔던 거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 수온이 내려가는 이유는 태풍이 통과되기 전보다 통과 후에 수온이 더 떨어진다라고 내가 수업 때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이 식센모에서도 시즌 1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가 또 다뤄준 적도 있습니다. 이때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태풍이 통과되기 전보다 통과된 직후에 이 해수의 연직 혼합이 더 활발해지면서 연직 혼합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더 아래쪽에 있는 찬해수까지 같이 혼합이 되면서 표층의 수온을 떨어뜨린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통과 직후에 수온이 더 많이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어딘가쯤이 관측소와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쯤이 될 거고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났다는 얘기는 이 태풍이 이 관측소를 어느 정도 통과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물론 여기서 수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우리가 또 뭐 부차적으로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 중심부 부근에서는 뭐가 나타나? 용승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 알겠지? 요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기업부터 선지 들어갈게요. 이 기간 동안 관측소는 태풍의 위험반에 위치하였다. 맞습니다. 자, 니은 관측소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는 T2가 T4보다 가깝다라고 그러는데 T2가 더 가까운 거 맞죠? T4보다. 자, 맞는 거. 디귿 선지. T2에서 T4 동안 수온 변화는 태풍에 의한 해수 침강에 의해 발생하였다. 침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승이라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근데 침강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과 전보다 통과 후에 해수의 혼합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찬해수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표층 수온이 통과 후에 낮아진다. 그 다음에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근데 여기는 침강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저기압에서는 침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의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는 좀 독특했어요. 독특했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부분을 명확하게 잘 이해했다면 그렇게 당황스러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지금 생명 가능 지대가 나와 있는데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Y축에 있고 요거는 지금 시간이 쭉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심별의 광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광도가. 그지? 근데 자 봐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는 주결성 단계라고 했어. 주결성이니까 쌤이 광도 계급을 5라고 써줄게요. 현재는 주결성 단계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풀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 가능 지대가 점점점 멀어지는 어떤 자료들을 더 많이 봤다는 거지. 근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생명 가능 지대가 과거에서부터 쭉 옴에 따라서 오히려 어떻게 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럼 이건 왜 그런 거냐?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광도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지.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왜 감소할 수 있어요, 쌤? 뭐 당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봐봐. 여기가 주결성이면 이 이전에 무슨 성 단계가 있었을 거야? 원시성 단계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 원시성부터 표현한 거지. 그럼 원시성에서 봐봐. 쌤이 H활도를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이해를 한다면 원시성에서 주결성으로 되는 과정에서 얘들아 어떻게 되지? 광도가 줄어들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광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문제에서는 같은 주결성이 됐을 때부터 주결성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광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자료를 많이 봤겠지만 이거는 스케일 자체가 원시성에서 주결성 쪽으로 가는 단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물론 현재는 이제 주결성이겠지만. 그리고 이 현재 주결성 단계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자료를 표현한 자료가 나온다면 같은 주결성끼리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광도가 조금씩 증가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왜?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원시성에서 주결성으로 가는 단계를 표현했기 때문인 거지. 이해됐죠? 이런 느낌으로 보면서 선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별의 광도는 기억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라고 물어봤는데 기억 시기가 현재보다 광도가 더 어때야 돼? 더 컸어야 되는 거야. 틀린 거지, 그치? 기억 선지는 틀린 거. 자, 니은 현재 중심별에서 생명 가는 시대까지의 거리는 이 별이 태양보다 가깝냐 뭐냐를 물어봤는데 현재니까 현재는 주결성 단계고 지금 생명 가는 시대의 거리가 여기쯤에 찍힌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태양계 같은 경우는 생명 가는 시대가 1AU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지구는 현재 무슨 가는지대에 있어? 생명 가는지대에 있으니까 이 현재 시점에서는 태양보다 어땠어? 광도가 작은 주결성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질량도 작고 광도가 작았구나. 따라서 이 별이 태양보다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지.
디귿선지. 현재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양.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별은 현재 주교성 단계일 때 태양보다 어떤 주교성이라고요? 질량이 작은 주교성이란 말이야. 왜? 태양보다 생명 가는 지대가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태양보다 광도가 더 작다는 얘기고 질량도 더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도 더 어때야 돼? 태양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할 에너지 양은 이 별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작기 때문에 더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발문에서 가는 은하에 의한 중력렌즈 현상을 이라고 돼 있어. 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중력렌즈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중력렌즈 현상.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중력렌즈 현상이 딱 나오자마자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서 누구와 관계 있는 겁니까? 암흑물질이지. 그치? 암흑물질. 요거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 중에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원 과정에서 크게 2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그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중력 렌즈 현상. 이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아내게 되는 거야. 참고로 얘들아, 이 그림은 요런 그림은 잘 나오진 않는데 지원에서 사실 요렇게 지금 막 이렇게 막 돼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게 뭐냐면 사실은 렌즈 효과 때문에 원래는 하나의 천체인데 이 하나의 천체가 렌즈 효과에 의해서 여러 개로 이렇게 보이게 된 현상이야. 알았지?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 지원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구학 2에서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 알았지?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문제 조건에서 은하에 의한 중력렌즈 현상을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중력렌즈 현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어쨌든 얘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아내는 거고 요 자료 역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 그치? 기출문제에서 뭐 여러 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왔던 내용. 선생님 개념 테크트리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가 일정하네. 얘가 누구지? 얘가 암흑 에너지잖아.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가 공간이 팽창할 때 거기에 비례하여 총량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감소를 하는데 항상 어떤 시점이든 간에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암흑 물질이 되는 거야. A가. 암흑 물질. 그 다음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보통 물질이 되는 거야. 쌤, 뭐 그렇게 어렵게 풉니까?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치? 현재가 여기잖아요. 그래, 맞아. 현재 가장 많은 게 암흑 에너지 아닙니까?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암흑 에너지 아닙니까? 맞지? 그 다음에 암흑 물질 아닙니까? 맞지? 그 다음에 보통 물질 아닙니까? 맞지? 뭐 그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좋고 그렇게 풀어도 좋고. 알았지? 현재 우주 구성 요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순이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자, 여기 선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억! 가를 이용하여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자, A가 암흑 물질이니까 맞아요. B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양성자이다. 암흑 에너지하고 양성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성자는 보통 물질입니다. 그지? 틀렸어요. 자, 근데 요것도 디귿선지 학생들이 또 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걱정만 많아지는데 디귿 보자. T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 증가하였다.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계속이라는 게 뭔가 거슬리지 않니? 그래, 이런 것들은 봐야지. 물론 계속이라고 나와서 무조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요 계속이란 말이 나왔다면 꼼꼼하게 확인은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 T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 증가하였다? 아이고, 아니잖아요. 자, 봐봐. 우리가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 평탄한 우주라고 알려져 있고, 그치? X축을 시간이라고 잡고 Y축을 우주의 상대적 크기라고 잡았을 때, 그지?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속 팽창하는 평탄한 우주가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내가 수업 때 여러 번 강조했었던 거잖아. 이게 바로 표준 우주 모형, 가속 팽창하는 평탄한 우주 모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현재 시점이 대략 여기쯤 어딘가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지? 현재 시점이 여기쯤 어딘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암흑 에너지에 의한 청력의 영향이 더 물질 밀도에 의한 인력보다 적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접선의 길이가 점점점 감소하는 무슨 팽창이 있었다? 감소 팽창이 있었다라고 내가 수업 때도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가속 팽창이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 가속 팽창이라는 얘기지. 물론 앞으로도 가속 팽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가속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럼 물론 이 t의 시기가 어느 시점부터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이 문제에서 제시하진 않았어. 그지? 이게 정말 우주의 초기부터를 계속 따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속으로 들어선 시점부터를 따지고 있는 건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봤을 때 암흑 에너지가 지금 여기쯤에 찍히는데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 자 보통 물질 여기쯤에 찍히고 암흑 물질이 여기쯤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물질 밀도는요. 요거와 요거의 합이잖아. 그럼 요거와 요거를 합한 것은 암흑 에너지 요만큼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잖아, 지금 상황 자체가. 그치? 압도적이지?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까지, 뭐 정확히 어디쯤까지가 감속의 구간이 따로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어디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감속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팽창 속도가 계속 증가한 게 아니지. 감속 팽창하는 구간이 있었던 거잖아. 이런 걸려두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지?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기억하고 니은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아, 요거 람다 맥스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람다 맥스를 알려면 표현온도의 비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써보자. 지금 봤을 때 기억 대 니은이 나와 있는데 기억 대 니은의 표현온도의 비가 몇 대 몇인지를 보자. 기억 같은 경우는 표현온도가 이렇게 내리면 4000켈빈, 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야겠지. 이렇게 2만 켈빈. 그럼 4000켈빈 분의 4000켈빈이고 니은이 2만 켈빈이니까 얘는 1대 5가 되겠네. 그지? 요게 표현온도의 비야. 그럼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람다 맥스는 표현온도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자 5분의 1배 조심해야죠. 5분의 1배가 아니라 기억이 니은의 5배라고 해야 되는 거야. 표면 온도가 5분의 1이고 그지? 얘가 람다 맥스는 5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선지. 니은 별의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그럼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표면 온도하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절대 등급은 광도를 몇 배인지를 알 수가 있는 힌트가 되겠네. 그리고 광도의 비를 알면 당연히 반지름의 비를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쓰는 거야. 기억 대 니은은 다시 쓰고요. 자, 광도의 비를 따지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플러스 1. 그지? 절대 등급이. 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서 연결하면 여기가 플러스 11. 그럼 절대 등급이 몇 등급 차이가 나요? 10등급 차이가 난단 말이야. 10등급 차이면은 얘들아 만배 바로 나와야지. 만배니까 지금 기억이 절대 등급이 더 작은 거니까 만배 더 광도가 큰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10의 4제곱 대 1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 그지?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하면 되느냐? 자, 요걸 이용해서 기억 대 니은의 뭐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반지름은 우리가 광도 공식 바로 전개해서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연습 많이 했죠? 요거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걸 이용하면, 자, 색깔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표현온도의 제곱. 1의 제곱분의 10의 4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얘는 10의 제곱이 될 거고, 그치? 요거 돼. 요거를 제곱하면 25가 되는 거니까 25분의, 자, 루트 1이니까 1이 될 거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바로 반지름의 비가 될 거라는 거지. 됐지? 그럼 얘들아 살짝 정리를 하면 결국 기억 대 니은의 반지름의 비는 자 얘는 몇 대 몇이 되는 거냐면 자 25가 있으니까 여기다 100이었잖아. 그치? 20으로 곱하면 2500이 되겠네. 2500대 1이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의 비가 된다. 됐지? 그래서 니은 선지 기억이 니은의 2500배이다. 맞는 선지.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디귿 선지 볼게요. 니은의 겉보기 등급 빼기 기억의 겉보기 등급의 값은 6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어. 그럼 봐봐. 여기서 그냥 무작정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두 가지를 착안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면 겉보기 밝기와 관계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런 문제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어. 솔택에서. 그지? 겉보기 밝기 공식 쓰고서 들어가라. 그럼 편하다. 그 겉보기 밝기 공식을 쓰고서 들어가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 6이라는 숫자가 보이잖아. 그럼 6이라는 숫자가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등급의 차이가 6등급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5등급의 차이가 얘들아 약 100배의 밝기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지만 뭐보다 크냐 작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를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근사값을 잘 정해야 된단 말이지. 그 두 가지를 착안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우리가 겉보기 밝기식을 써보자. 겉보기 밝기.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별의 실제 밝기인 광도에 비례한다. 요 공식 내가 쓰고서 들어가면 좋다라고 수업 때 누누이 강조했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요걸 이용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 가봐.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거리부터 먼저 따져주면 거리를 봤을 때 기억 같은 경우는 거리가 10파세 거리에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자, 거리가 지금 요거니까 요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연결하면은 거리가 2.5파섹에 있어요. 됐지? 그럼 기억은 니은보다 거리가 몇 배 더 멀리 있는 거야? 4배 더 멀리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아, 그럼 거리가 4배 더 멀리 있어요. 요게 4배야. 됐지? 그 다음 광도는 아까 알았잖아. 기억은 니은보다 광도가, 자, 얘들아 10,000배였잖아. 그러니까 요게 몇 배? 10,000배가 되는 거야. 10의 4제곱배. 요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자, 결과적으로 겉보기 밝기를 쌤이 L이라고 쓸게요. L이 지금 몇 대 몇이 되는 거냐면, L을 봤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L이 이렇게 따져보면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10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5등급의 차이가 몇 배 차이야? 100배 차이잖아, 밝기. 그지? 그럼 여기서 100배 차이를 빼버리란 얘기야. 빼내라는 거지. 빼내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100 곱하기 4의 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야? 역시 100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일단 요게 100배 차이니까 요게 5등급 차이야. 인정? 그럼 요거는 4의 제곱분의 100이 되는 거잖아. 16분의 100이 되는 거지. 그럼 16분의 100이면 봐봐. 16분의 100이란 얘기는 얘들아 4의 제곱분의 10의 제곱이 되는 거고 4의 제곱분의 10의 제곱이면 4분의 뭐가? 4분의 10. 4분의 10의 제곱이란 얘기잖아. 이렇게 써볼게요. 4분의 10의 제곱이에요. 이거잖아. 지금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게 2분의 5잖아. 2분의 5가 2.5네. 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거는 얘들아, 요거는 2.5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2.5의 제곱. 그치? 근데 우리가 한 등급의 차이가 약 2.5배의 밝기 차이라는 거 내가 누누이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2.5의 제곱이니까 요게 약 근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2등급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총 몇 등급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총 7등급 차가 나게 되는데 정확히 7등급 차는 아니겠지. 왜? 한 등급 차이가 2.5배라는 것은 약 2.5배인 거지 정확히 2.5배는 아니거든. 어쨌든 근사적으로 7등급의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평가에서는 안전빵으로 내기 위해서 6보다 크냐 작냐를 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6보다 크다 맞는 거잖아. 맞는 거.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봐봐.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지금 우리가 기억 같은 경우는 10파세 거리 있잖아. 그치? 10파세 거리 있다는 얘기는 겉보기 등가 절대 등급이 어떤 거지? 같은 거잖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럼 얘가 10파세 거리 있으니까 얘는 겉보기 등가 절대 등급이 같아. 따라서 기억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절대 등급이 1등급이니까 겉보기 등급도 몇 등급? 1등급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니은의 겉보기 등급을 대략적으로 구해가지고 그 차이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럼 봐봐.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져보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자, 얘가 니은인데 얘는 절대 등급이 11등급이야. 그리고 별까지의 거리가 2.5파섹이란 말이야. 이때 내가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이런 문제,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문제가 나오면 모든 별을 10파섹에 놨다라고 가정하고서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 왜? 10파섹 거리 있을 때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봐봐.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를 10파섹이라고 잡자. 여기 10파섹 거리야. 그러면 이 니은을 10파섹 거리에 멀리 보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얼마? 11등급이니까. 그치? 겉보기 등급도 여기서 얼마? 11등급이 된단 말이지. 근데 얘는 10파섹 거리 있는 게 아니라 몇 파섹 거리 있는 거야? 2.5파섹 거리 있는 거니까 얘의 거리를 2.5파섹으로 땡겨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2.5파섹. 그럼 몇 배? 4분의 1. 거리가 4분의 1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그럼 거리가 4분의 1로 가까워지게 되면 밝기는 얘들아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거니까 밝기는 몇 배? 4, 4, 16, 16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밝기가 16배 밝아 보이게 되겠지. 그지?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럼 이 겉보기 등급이 작아져야 되겠지. 16배 밝아졌으니까. 근데 봐봐라. 한 등급의 차이가 2.5등급의 차이면 2.5의 세제곱이 약 16배야. 약. 알았지? 약. 근사적으로 봤을 때. 됐어? 그래서 2.5의 세제곱배의 약 밝기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2.5배 밝기의 차이가 한 등급의 차이라고 한다면 16배 밝아진다는 얘기는 3등급이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11등급에서 3등급이 작아지면 여기 왔을 때, 니은이 여기 왔을 때의 겉보기 등급은 3등급이 작아지니까 대략적으로 3을 빼주면 대략적으로 겉보기 등급이 8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기억은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고 니은은 겉보기 등급이 대략적으로 근사적으로 봤을 때 8등급이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7등급의 차이 정도가 날 거란 말이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6등급보다 크다 맞는 거. 요렇게 풀어도 돼. 알았지? 편하게 풀면 되는데 어느 걸로 풀어도 되는데 둘 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뒀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푸는 게 조금 정석적인 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도 여러분들 기출 변형이에요. 그치?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요 내용이 나왔었고, 기상위성,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적외선 복사 에너지 편차, 요거 누차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그래서 원리적인 부분은 내가 여기서 따로 설명하진 않고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저군형 구름 정란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구름의 상단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구름 상단의 온도가 낮고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은 거니까 따라서 구름 상단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줄어든다. 구름이 적었을 때보다. 그지? 그래서 줄어든다는 말이면 편차가 음의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라고 했으니까 요게 음의 값을 가질 때가 저군형 구름 정란원이 많이 있는 상태겠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쪽에 음의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지금 동태평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동태평양에서 음의 값을 갖고 있다. 여기 저군형 구름 정란원이 평상시보다도 많구나.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돼 있구나. 그리고 상승구조가 강하구나. 따라서 이것은 무슨 시기? 엘니뇨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선지 들어갈게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당연히 맞죠. 자, 왜요? 엘니뇨 시기 때는요, 동태평양은 저기압이 되고 서태평양은 오히려 고기압이 되면서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비가 평년보다 적게 오겠지. 맞는 거.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년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엘니뇨 시기 때는 동태평양 입장에서 용승이 약화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선지. 디귿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면기압에서 서태평양 해면기압을 빼래요. 자, 요것도 우리가 내가 누차 수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엘니뇨 시기 때는 동태평양에서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거니까 요게 감소. 그지? 그 다음에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거니까 요게 증가. 그지? 이렇게 되면 평년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됐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8번 문제도 쌤이 수업 때 여러 번 강조했었던 내용이고 식센모에도 냈고 솔텍에서도 설명했고 그지? 어쨌든 간에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외계 행성 탐사 문제인데 보통 외계 행성 탐사가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빡센 문제가 나왔었죠. 20번 문제로. 그치? 근데 여기는 외계 행성 탐사 문제치고는 굉장히 양반이야.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지금 보면은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돌고 있으니까 별과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심별도 반시계로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지금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 시점에서는 얘가 이렇게 반시계로 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눈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접근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시점에서는 우리 눈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후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기억에서는 청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이고 니은은 적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일단 됐어요? 자, 요 자료를 보자. 시선속도가 저기 양수니까 여기가 지금 적색 편의 후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시선속도가 음수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청색 편의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시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색 편이었다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색 편이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고 있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됐지? 자, 요거 가지고 선지 들어가 볼게요.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기억이냐를 물어봤어. 자, T1일 때는 지금 청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 청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이니까 당연히 T1일 때가 기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니은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는 곳이니까 여기가 적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니까 여기가 니은이 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됐지? 자, 그래서 기억 선지는 맞는 거. 니은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은 T2하고 T4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는 얘기는 뭐야? 식에 의해서 어두워졌을 때는 겉보기 등급이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 이것도 연습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럼 T2하고 T4인데 T2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뭐냐면 기억에서 니은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T2가 되는 거지. 이게 T2. 그치? 뭐 굳이 써주자면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고 여기가 T3고 여기가 T4가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됐지? 자, 그럼 봐봐. T2일 때는요, 중심별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거니까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항상 마주 보면서 돌고 있는 거니까 행성은 반대편 여기쯤에 있는 거야. 식이 나타나? 안 나타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식이 안 나타나. 근데 T4를 보게 되면 T4는 여기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T4는 여기 점이니까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이쪽 앞에 있으면서 여기서 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T2가 T4보다 작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항상 밝게 보일수록 등급이 작은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식이 나타날 때가 겉보기 등급이 큰 거야. 자, 이해됐지? 자,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공부 학습량이 좀 많은 학생들은 내가 수업 때 식 같은 경우는 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암기를 해두면 문제 풀 때 좀 빨라진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식이 나타날 때는 중심별 입장에서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넘어가는 사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넘어가는 사이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좋아요. 이윤식 현상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지? 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자, T2가 T4보다 작다. 맞는 선지. 디귿선지. T1에서 T2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선의 파장은 점차 길어지냐를 물어봤어. T1에서 T2 동안. 이거 내가 조심하라고 여러 번만 얘기했지. 그지? 여러 번 얘기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물어봤어.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청세편이야. 다 청세편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다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구간에서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세편이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유 파장보다, 원래의 파장보다, 즉 정지 상태일 때의 파장보다 이 구간은 다 짧아. 그건 맞아.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의 의미는 내가 솔텍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점점이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 점점. 그치? 점점. 경향성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내가 어떻게 했어? 수업할 때. 이건 개념 테크 때도 말씀드렸죠. 정세편이. 그지? 정세편이. 그지? 여기서 최대잖아.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점점 파장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길어지고 있는 거지. 여전히 원래의 파장보다는 짧은 거지만, 여전히 청세편이지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적세편도 마찬가지. 적세편이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그치? 이런 느낌으로 풀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요거는 기출에서도 나왔었어, 사실은. 이것도 역시 기출 변형이야. 됐죠? 자, 그래서 흡선의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청세편이니까 짧아지겠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연령을 물어보는, 자, 요 문제 나올 게 나왔죠? 우리 항상 절대연령 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 차분하게 선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선지를 보기 전에 여기 X의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X가 바로 모원소란 뜻이고, 그지?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걸 봐서도 우리가 모원소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 조건에 의해서 X가 방사성 원소 X 모원소가 붕괴하여 Y가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기억선지. 현재 X의 양이 95%인 화성암은 속시식물이 존재하던 시기에 생성되었다. 자, 어렵지 않죠? 95를 찾으면 되겠네. 여기죠. 연결했더니 여기네요. 여기면 0하고 1억 사이니까 여기가 0.5억이 될 거고요. 자, 0.5억 년이 되겠지. 그 무슨 말이냐면 X의 양이 95%인 화성암은 나이가 얼마란 얘기야? 나이가 0.5억이란 얘기야. 그치? 0.5억 년. 자, 그럼 봐봐. 속식물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요, 주로 신생대 때 번성하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출현한 시기는 중생대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생대에서 신생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0.65억이라고 한다면 현재로부터 0.65억 년 전보다 더 이전부터 속식물은 등장을 한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0.5억은 무조건 속식물이 존재하던 시기에 생성되었다가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어. 됐죠? 니은 선지.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기냐 짬자를 물어봤는데, 자, 요거 내가 누차 수업 때 강조했었고 개념 테크트리 때도 설명했고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면서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도 역시 기출문제 변형이에요. 그지? 그럼 봐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놨을 때는 바로 이게 떠올랐을 거야. 지금 여기서 숫자가 지금 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숫자에서 50%가 그래프상에 나와 있으면 너무 쉽죠, 그죠? 50%가 뭔데? 처음에 100에서 50이 될 때까지가 반감기니까, 그치? 근데 지금 이 자료는 50%가 될 때가 지금 그래프가 잘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건 75잖아. 공부를 했다면 딱 75가 보일 거란 말이야.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수업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지. 방사성 원소가 처음에 양의 75%가 남아있을 때, 즉 모원소가 75% 남아있는 거야. 이때는 자, 이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를 이렇게 내가 표현한다면 이 반감기의 절반이 되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내가 강조했었잖아요. 그지? 이게 바로 떠오른 학생들은 볼 거 없이 지금 75가 되는 지점을 연결했을 때 3억 년이 나오기 때문에 이 3억 년이라는 숫자가 바로 요걸 의미하는 거고, 그치? 3억 년.
결국 3억 년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이 아니고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이 3억 년이니까 당연히 반감기는 3억 년의 2배인 6억 년보다 길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될 텐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해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내가 조금은 원리적인 부분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살짝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뭐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 X축을 쌤이 시간이라고 잡아볼게요. 시간. 자, Y축을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100부터라고 잡아볼게요. 100. 됐지? 그럼 봐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중에 일부만 나타내는 게 저 그래프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가 100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양이 딱 절반이 됐을 때가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50이 남아있을 때 요때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때까지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반감기가 되는 거야. 요때까지 시간이 바로 방사선소 X의 반감기라고 잡자는 거죠. 여기까지를. 됐니? 자, 그럼 봐봐. 지금 75%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과 50의 정중앙 여기쯤이 되는 거거든. 지금 Y축 입장에서 이쪽과 이쪽의 간격은 똑같은 거야. 그지? 근데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이 말 그대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보니까 여기를 딱 연결해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 내린 지점은 얘들아 딱 내렸을 때 지금 X축으로 보게 되면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거에는 방사성 원소가 75가 남아있을 때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출제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런 기출이 나왔으면 그러면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러면 방사성 원소가 75가 남아있을 때는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긴 거야 짧은 거야를 판단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 열심히 설명했잖아. 그럼 여기 절반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 시점에 왔을 때가 3억 년이란 얘기야. 여기가 3억 년이니까 당연히 반감기는 3억 년의 2배인 그지? 6억 년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더 길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조금 더 원리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개념 테크트리에서 아마 여기까지 아마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100에서 75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 거거든. 그지? 그러면 100에서 75가 됐다는 얘기는 자 100에 대해서 75가 남아있는 상태. 요때까지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5에서 50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지? 전체를 다시 75로 잡았을 때 50%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반감기라고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비율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무슨 말이냐면 100에서 5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80에서 4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60에서 3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다 반감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감기는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은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같은 시간 동안에 감소한 비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지? 이 말을 다르게 의미로 얘기하면은 어떤 시간 동안에 감소한 비율이 같지 않다면 이건 걸린 시간이 똑같지 않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걸 따져보자는 거지. 이걸 따져보면 얘는 자, 100분의 75니까 4분의 3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자, 3분의 2가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얼마큼 감소를 한 거냐? 얘는 처음 1에 대해서 4분의 3의 모원소 X가 방사원소 X가 남아있는 거니까 얘가 감소한 것은 4분의 1만큼이 감소된 거고 얘는 3분의 1만큼이 감소된 거지.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1에 대해서 3분의 1만큼이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누가 더 감소 비율이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지? 그럼 감소 비율이 같으면 걸린 시간은 똑같은 거야. 이게 반감기의 원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왜 반감기가 일정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와 얘는 감소한 비율이 같지 않잖아. 얘가 더 감소 비율이 크지. 감소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자 당연히 요만큼의 시간보다 요만큼의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75%가 남아있을 때가 3억 년이 된다는 요 3억 년은 바로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다란 말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디귿선지. 요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에서는 현재의 Y의 양분의 X의 양이 4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어. 자 모든에 집중하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틀린 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Y의 양분의 X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Y는 자원소가 되는 거고 X는 모원소가 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X가 모원소고 Y가 자원소잖아. 그럼 요게 4가 되려면 요게 1일 때 얘가 4가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요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모원소 대 자원소가 4대 1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4라고 한다면. 그지? 그럼 이 4라고 한다면 이게 4대 1이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모원소는요. 처음에 양의 5분의 4만큼 남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5분의 4라는 얘기는 퍼센트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요거는 80%를 얘기하는 거야. 아, 80%. 그치. 그럼 이제 따져보자. 80%면 여기가 지금 75잖아. 그럼 여기가 95잖아. 그럼 여기서 5씩 올라가네. 5씩. 그지? 5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지점이 80%가 되는 지점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요걸 쫙 연결해보자. 쭉 연결해서 여기를 딱 만나는 지점을 대략적으로 내려보자 이거지. 내려보자 이거야. 여기쯤에 걸리지. 그치? 대략적으로 잡으면.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이라고 했으니까 중생대의 기간을 한번 설정해 보자고. 중생대는 언제부터?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되는 지점이 약 2.5억으로 잡으면 되지. 약 2.5억. 그치? 약 2.5억이니까 2하고 3 사이니까 여기가 약 2.5억이란 말이야. 약 2.5억. 대략 잡았을 때. 그치? 그 다음에 중생대가 끝이 나고 신생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재로부터 약 0.65억 년 전이니까 대략 잡을게. 대충 한 여기쯤이라고 잡을게. 여기쯤. 대략 여기쯤이라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시기가 되는 거야? 중생대의 시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중생대. 그치? 근데 다시 한번.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에서는 얘가 4보다 커야 되는 것이 성립이 되냐 이거지. 근데 봐봐라.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요 사이. 그럼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영역을 표시한 요 시간의 구간도 어쨌든 뭐에 들어가? 중생대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중생대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점점점 모원소 입장에서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치? 요 값이 점점점 4보다 어떤 값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4보다 작은 값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다시 한번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요 80을 기준으로 해서 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4보다 큰 거야. 그치? 4보다 큰 거고 요 8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4보다 뭐인 거야? 작은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4보다 작은 경우에 예외를 생각할 수가 있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여기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에서는 Y의 양분의 X의 양이 4보다 큰 것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4보다 작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사이의 구간에 있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자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좀 까다로운 선지였어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의 법칙 문제가 될 거고, 자, 이 문제는 계산이 막 되게 막 지저분하거나, 조금 지저분하긴 해요. 근데, 충분히 심플하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고, 대신에 이제 디귿선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신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디귿선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거기 세 번째 발문, B의 흡수선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풀었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알았지? 그래서 그거는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자, 요 자료를 보게 되면요. 요 L이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허블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허블 상수를 갖고 있을 때 직선의 그래프의 길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A와 C는 지금 허블의 법칙에 만족되는 위치에 딱 찍혀 있는데 B는 지금 허블의 법칙에 만족되는 위치에 찍혀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지. 이게 바로 뭐와 관계 있는 거냐면 거기 발문에 나와 있는 B의 흡수는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허블의 법칙으로 예상되는 곳에 찍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일단 볼게요. 기억. 허블 상수는 70km/s/메가파섹이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기억 선제부터 차분하게 해결을 한번 해보자. 기억에다 놓고. 자, 기억은 지금 우리가 허블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V는 HR,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야 할 텐데 여기서 V가 후퇴 속도야. 그럼 후퇴 속도를 알려면 우리가 기준 파장과 관측 파장을 알아야 되니까 은하 C가 둘 다 나와 있으니까 C를 이용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은하 C의 후퇴 속도. 자, VC라고 놓을게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600이 고유 파장. 그치? 요거 분에 자, 관측 파장이 642니까 파장의 변화량이 42가 되겠네. 42 곱하기 광속을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10의 5제곱 광속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곱해보면 자, 6, 1은 6, 6, 7, 4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2개 지워지고 여기 0 2개 지워지면 3이 남네. 그지? 그럼 21에다가 0 3개니까 21,000이 되겠네. 21,000km/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럼 우리가 21,00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허블 상수 H는 V는 HR에서 H는 R분의 V잖아. 자, 여기서 R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C까지의 거리가 지금 300메가파섹이라고 제시가 돼 있는 거야. 그지? 그럼 300메가파섹으로 제시가 돼 있으니까 자, 3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21,00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논다면
자, 숫자는 뭐 깔끔합니다. 자,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면 자, 70이 되겠네요. 70 km/s/메가파섹. 요게 허블 상수란 말이에요. 됐지? 자, 그래서 일단 기억선지는 맞는 거고요. 자, 이렇게 따지면 C로 구한 허블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거리, 그 다음에 후퇴 속도니까. 그럼 얘가 허블 상수가 70이면 얘로 구해도 7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 B는 여기 직선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 허블 상수가 AC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 이 문제 의도가. 일단 여기까지 일단 감 잡았지? 니은 볼게요. 기억은 41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자, 요거 순진하게 푸시면 안 돼요. 순진하게 풀면은 여러분들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가 있거든. 우리는 어차피 이 객관식에서 제시한 숫자를 충분히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역으로 풀자. 역으로 푼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410이라고 가정하고서 푼 다음에 그치? 410이라고 가정하고서 푼 다음에 A에 해당되는 후퇴속도 6500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판단이 되지. 왜? 어차피 크다 작다를 물어봤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자, 410이라고 얘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410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야. 가정. 됐지? 그럼 니은. 자, 얘를 410으로 가정하면은 기준 파장이 400이지. 400. 요렇게 되면 파장의 변량이 1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410이니까 자 얘는 410이니까 40분의 1이라고 놓고 그치? 여기다가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을 하면은 후퇴 속도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는 4분의 3 그치? 그 다음 곱하기 여기 공이 하나가 있으니까 10의 4제곱이 되겠네. 그치? 요렇게 그치? 그럼 4분의 3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 요거는 얼마가 되겠니? 7500이 나오나? 7500km/s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오케이. 7,500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여기서 구한 것은 원래 얼마가 나와야 돼? A가 6,500이 나와야 돼. 그럼 6,500보다 7,500은 더 어때? 후퇴소가 크게 나왔지. 더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파장의 변화량이 10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관측 파장은 410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랬지? 왜냐면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니까. 뭐가? 후퇴소도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이라고 파장의 변화량을 10이라고 놓고서 관측 파장을 410으로 놓고서 계산을 했을 때가 여기서 나온 데이터보다 더 크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파장의 변화는 10보다 작은 거고 관측 파장도 410보다 작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일단 여기가 이상 없죠. 자, 됐어요. 그 다음 디귿선지.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40 메가파섹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어.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거지. 우리가 디귿선지라고 내가 놓고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은하가 있어. 그치? 우리 은하 지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문제 조건에서 이 은하들은 동일한 시선 방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A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쯤 찍히고 지금 봤을 때 B는 지금 여기 거리가 C보다 더 가까우니까 B가 이쯤에 여기쯤에 찍힌다라고 가정하고 C를 대략 여기쯤으로 잡자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A에서 B까지의 거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봐봐. 일단 A의 후퇴 속도는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여기서 6,500으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문제 조건에 제시가 돼 있는 거야. 자료상에. 6,500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자, 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얘는 아까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왔지? 21,000km/s가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봐봐.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B하고 C가 후퇴 속도가 똑같이 나왔단 말이지. 후퇴 속도가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파장의 변화량이 동일한 흡수선에 대해서 동일한 파장의 변화량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B는 흡수선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디귿선지에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얘와 얘의 후퇴 속도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얘와 얘의 후퇴 속도를 봤을 때 B는 C와 후퇴 속도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지. 왜? B가 C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허블의 법칙으로 적용을 하려면 B는 C보다 후퇴소가 작았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왜 후퇴소가 같게 나온 거야? 실제로 B가 관측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럼 B는 우리가 허블 상수가 일반적인 허블 상수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는다면 우리는 이 8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빼야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B와 C의 기준 파장이 똑같잖아, 지금. 그치? 그럼 만약에 얘와 얘의 기준 파장이 똑같으면 얘와 얘의 만약에 후퇴 속도가 똑같으려면 얘도 642였어야 되는 거지. 642였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여기 찍힌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의 후퇴 속도와 얘의 후퇴 속도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얘의 후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허블 상수를 70이라고 놓고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허블 상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요 B점에 있었던 애가 사실은 허블의 법칙으로 예상하게 되면 여기 찍혔어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런 얘기지. 거리 자체가 달라지지 없잖아. B의 거리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여기 찍혔느냐?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럼 얘는 사실은 여기 찍혀야 허블의 법칙으로 예상한 후퇴 속도가 된다는 얘기지. 실제는 이거지만. 근데 우리는 왜 예상한 걸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디귿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동일한 허블 상수 70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찍히게 되면 허블 상수가 70이 아니란 말이야, 비은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A와 C의 허블 상수에 맞아떨어지는 직선에 맞게 여기에 찍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8나노미터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를 망설였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 문장 자체가 조금은 처음 나온 선지라서 헷갈렸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항상 발문만 보지 말고 이 그래프 상에서 이해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애를 여기에 보정해가지고 찍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나타나는 후퇴 속도보다 허블의 법칙으로 예상되는 것은 더 작게 계산이 되어야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후퇴 속도가 더 작게 계산이 되려면 파장의 변화량이 더 작아져야 된다. 그치? 그럼 관측 파장을 거기서 예상되는 것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관측 파장에서 8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얼마를 대입해서 풀으란 얘기야. 634를 관측 파장으로 대입해서 풀어줘라. 이게 이제 디귿선지의 의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8을 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요거보다 허블의 법칙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후퇴 속도를 작게 계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측 파장이 8만큼 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해보자. 허블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B의 후퇴 속도가 있을 거고 이 B의 후퇴 속도를 구해보자 이거지. 됐어?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자, B의 후퇴 속도 VB라고 놓고 자 얘를 600나노미터가 고유 파장이니까 600분의 얘를 634의 관측 파장으로 지금 보정한 거니까 파장의 변화가 얼마가 되겠어? 34가 되겠지. 그치?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얘를 계산을 해주자 이거지. 계산을 해주자 이거.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3, 1은 3, 3, 2, 6 숫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2, 1은이 얘가 얼마 돼? 2, 1은이 2, 74 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0 2개 지워지고 0 2개 지워지면 3이 되고 그치? 그럼 얘는 17,000이 되겠네. 17,000 그지? 17,000km/s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 B를 허블의 법칙에 적용시켜서 후퇴 속도를 구하게 되면 17,000이 나오게 된다 이거지. 쌤 근데요. 여기서 그래프에서는 후퇴 속도가 지금 C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21,000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으로 보정했을 때는 17,000이 되어야 된다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지.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실제로는 얘랑 똑같은 후퇴 속도가 나왔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는 디귿선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AC와 동일한 허블 상수를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를 예상한 값으로 보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구하는 방법이 허블 상수가 70이잖아. 그치? 그럼 요것도 허블 상수가 70이니까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R은 H분의 V니까 70분의 6,500. 얘 같은 경우는 70분의 17,000. 이렇게 해서 둘의 어떤 차이를 계산을 해도 좋지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어떻게 해요? 어차피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 속도의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면 A에서 B를 봤을 때 혹은 B에서 A를 봤을 때 상대 속도는 얼마야? 17,000에서 6,500을 빼면 되잖아. 이렇게 보는 게 더 빠르지. 그치? 각각을 구하는 것보다. 그치? 어차피 내가 허블의 법칙에서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은 없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는 거라 그랬지. 그럼 우리는 요 사이의 거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17,000에서 6,500을 뺀 만큼이 바로 상대 속도의 개념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네. 그치? 자, A에서 B를 보거나 혹은 B에서 A를 봤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A에서 B를 보거나 혹은 B에서 A를 봤을 때 어차피 후퇴 속도는 동일한 상대 속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걸 빼줘. 그럼 얼마가 되겠어? 1500이 되나요? 요게 후퇴 속도가 되겠지. 그치? 150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자. 허블 상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70분의 1500이라고 써주고. 그치? 요걸 계산하면은 딱 떨어져요.
숫자 생각보다 딱 떨어져요. 얼마가 나와요? 150 메가파섹이 나와요. 이랬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50 메가파섹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140 메가파섹보다 크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항상 이 20번 문제를 통해서 내가 조언을 좀 다시 한번 드리자면, 발문에서 애매한 것들은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발문과 매치시키는 연습. 알았지? 이거 뭐지?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요걸 봤을 때 요게 허블 상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허블의 법칙이 적용되는 직선인데 얘의 거리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얘를 이쪽으로 내려서 여기로 보정시키라는 얘기구나. 그럼 후퇴 속도가 원래보다 작게 계산이 되어야 허블의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이니까 여기서 8을 빼줘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